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이 모아둔 돈이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 정도 돈으로도 경매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길래 충분히 가능하다. 이 돈으로도. 나도 실제로 그 돈으로 경매도 해봤고 경매를 했을 때 3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이 돈으로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임장, 낙찰, 그다음에 명도, 인테리어, 매도, 세금부터 해가지고 싹 다 풀로 다 도와드린 물건이 있어요.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낙찰 받으신 분은 경매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제 가서 대리인 달라 하고 도장 빌려가지고 가서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명도까지 싹 다 도와드린 물건이에요. 일단 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 번호 같은 경우에는 2023 타경 103254번입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총 한 6가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사건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임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입찰, 낙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번째 명도, 다섯 번째 인테리어, 여섯 번째는 이제 수익 계산, 매도하고 수익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분석부터 좀 해보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이 물건을 전세로 내놓은 물건이에요. 전세로 내놨는데 이 안에 살던 전세로 사시는 분이 소유주한테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주택독시보증공사로부터 이제 돈을 돌려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의변제를 해서 구상권 청구로 강제경매로 넘어갔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물건은 집이 공실로 비워져 있거나 청구를 하고 내가 배당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거나 뭐 요런 상태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 공실로 비어져 있으나 소유주가 다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소유주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미납이 약 200만 원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소유주가 전입이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200만 원 미납이라는 게 이게 잘 맞진 않아요. 왜냐면은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까지 미납이 되어 있으면은 수도랑 뭐 전기 이런 게 대부분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안에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저가 낙찰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제가 이 사건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뭐 따로 제가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보증금, 그러니까 이전에 이 강제 경매로 넣은 임차권의 금액보다 크게 입찰을 하면은 이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이제 입찰을 하게 된다면은 전혀 인수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이었고요. 다만 안에 살고 있는 이제 소유주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저는 이제 임장을 가게 됐고요. 두 번째죠. 임장을 가게 됐고 해당 이제 임장 간 상태에서 실제 관리실에 들러서 이게 미답 관리비가 200만 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현재도 거주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거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보통 200만 원이 미납이 되면은 이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제한적으로 들어오거나 잘 안 들어오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부탄가스를 사서 집에서 가스를 쓰고 전기는 생활만 가능할 만한 전류를 흘려보낸다. 그리고 물은 밑에서 길러와서 그거 가지고 목욕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들으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소유자겠구나. 야, 이거 진짜 싸게 받는 거 아니고서는 명도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저는 문을 두드렸죠. 얼마나 좀 괴팍한 사람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여성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시길래 집에 들어와서 그분의 얘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요지는 이 집을 경매로 나가게 한 전세자, 전세로 산 사람, 전세권자는 아니죠. 전세로 산 사람이 이전 임차인이 걔가 사기꾼이고 걔가 나쁜 년이다. 걔가 내 돈을 다 훔쳐갔다. 그리고 이 집까지 경매를 넣었다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고방식이 좀 남다르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그 집을 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이제 경매를 넣었겠죠.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얼마 정도 있으시면은 이거 곧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이번 입찰 사건에서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면은 나가실 건가요? 이제 하니까 자기는 1,000만 원을 달래요. 1,000만 원 아니면 안 나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주장을 하실 경우에 예. 강제 퇴거가 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명도 이거 인도 명령 하는데 한 300에서 4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렇냐 알겠다 얘기만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한번 좀 살펴봤죠. 근데 집 컨디션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전에 임차인이 살 때 인테리어를 좀 같이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싸게만 낙찰받으면은 이제 인도 명령으로 돈 지출하더라도 나쁘진 않겠다, 수익률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적절한 금액에 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좀 더 실력이 좋았거나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은 좋았을 만한 게 이게 404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404호라는 그런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게 매도가 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낙찰을 받고 이분을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명도를 이제 이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명도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와 이거 명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랑은 얘기가 안 됐어요. 자기는 피해자고 자기는 구제받을 사람이고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아버지랑 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얘기가 통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요거 나가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거고 그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언제까지 나가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분이 나가면서 저희가 모든 관리비를 대신 납부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제 나가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딱 그날 이제 나가려고 관리비를 납부를 이제 해야지만 이제 관리실에서 이삿짐 보내는 걸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공용 관리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용은 이제 뭐 저기서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미 그걸로 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조차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아 저는 이분이 들어왔을 때 짐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짐이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실 딱 겉심을 봤을 때는 이 명도비가 얼마 안 들겠구나, 만약 강제 명도를 하게 되면은 많이 해봤자 평당 한 15 정도 들겠구나 했는데 오늘 가서 다시 보니까 더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짐 다 빼고 지금 요 나가는 대로 관리비 납부하면서 요거 이제 바로 전기수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명도를 다 끝냈습니다. 명도를 하면서 집 내부를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짐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 짐들을 모두 나중에 강제 집행하게 되면은 다른 데 옮겨놔야 되고 창고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명도를 잘했다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강제 집행하게 되면은 관리비도 내가 내야 되고 그 강제 집행에 대한 비용도 내가 냈어야 되니까 비용이 2배로 들었을 건데 다행히 그 관리비만 납부를 하고 잘 내보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잘 내보내고 나서 인테리어를 기본적인 것만 좀 했습니다. 전구, 그다음 콘센트, 뭐 기본적인 것들만 좀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수를 한 게 부동산의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좀 더 봤더라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낙찰받을 당시에는 보통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이 1억 7천에서 약 1억 8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딱 낙찰받고 나니까 누군가 1억 6,500에 그 맨 밑에 물건을 깔아둘더라고요. 근데 그 물건이 심지어 옆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04호, 옆에는 403호가 이제 동시에 물건 내놓은데 그 옆집이 가장 싸게 집을 내놓은 거죠. 와, 그래서 요렇게 제가 딱 한 달을 버티는데 요렇게는 좀 쉽게 매도되진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테리어에다가 힘을 좀 더 주고 좀 더 높은 가격 올려서 팔자. 그게 좀 더 이제 매수세가 붙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도배 벽지, 그다음에 뭐 타일, 필름까지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한 6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600에서 한 700 정도 들었고, 그렇게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하고 약 한 달 뒤에 이제 이 물건을 인수하고 싶다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뭐 어떻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을 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딱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깔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 계열보다는 밝은 색 계열을 많이 썼고요. 전구 그다음에 전등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집을 밝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 공사를 통해서 이제 전구를 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공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기 공사가 이제 하루 하게 되면 한 4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전구만 달면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지만 집 전체가 밝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화사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그다음에 그런 좀 톤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필름도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계열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집 인테리어가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당근이랑 부동산이랑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물건을 내놨어요. 그렇게 내놨는데, 부동산에서도 집을 보러 오고, 당근에서도 집을 보러 오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당근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당근으로 1억 7,050만 원에 집을 팔았고요. 원래는 1억 7,200이었는데 150만 원 정도를 내고를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내고를 해줬고 이제 잔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조금 계산을 해보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게 낙찰받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취득세, 그다음에 법무사비가 가장 먼저 들겠죠. 그런데 지금 영수증을 보시면은 취득세가 면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취득세 면제는 이분이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가 해당 기준으로 200만 원 안에서 면제가 됐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낙찰받아서 뭐 단기로 팔게 되는 거면은 이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득세 면제를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취득세 면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처음에는 면제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나중에 매도하고 나서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좀 더 붙여서 그냥 이제 내가지고 이후에 취득세를 낸 거죠. 원래라면 취득하는 동시에 이제 내는 게 취득세인데 생애 최초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내는 전략을 쓴 겁니다. 혹시나 어떻게 또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좀 밀어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도 하는데 명도 비용이 사실 그 관리 비용이죠. 관리 비용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개월 정도 관리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전체 관리비 납부했던 비용이 약 한 277만 원 정도 납부를 했고 중간에 대출을 또 받았는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90% 대출을 받았어요. 이 집의 가격이 그 당시에는 1700에서 1800 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KB 시세가 약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 1억 7500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 잡아서 이제 대출을 내보니까 약 90% 정도가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초반에 투입된 자금은 1억 1400만 원에 1400만 원 정도에다가 이제 법무사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초반에 이제 들어갔고 이후에 인테리어랑 뭐 이자 그 이후에 그런 비용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따져보면은 이자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한 340만 원 정도의
이자랑 중도 상환 수수료를 냈고요. 그 이후에 취득세를 다시 이제 가산세랑 붙여서 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제 중간에 낸 것들 하니까 모든 것들을 제하고 약 한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남았어요. 물론 이거를 팔았을 때 매도 이제 낙찰받고 나서 매도까지가 한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5개월 치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났지만,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낮았어요. 저는 한 1,500에서 2,000 사이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 아파트 가격이 워낙 이제 좀 불안정하면서 급격하게 좀 떨어지던 타이밍이라서 좀 싸게 팔아야 되는 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집 가격이 좀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잘 팔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좀 운이 좋았으면 좀 더 돈을 더 받고 팔았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이 시기가 안 맞아서 돈을 좀 못 남기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컨설팅까지 해줘서 제가 직접 A부터 Z까지 모두 팔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